싸이 씨 요즘 뭐 한 번쯤 가보신 분도 계실까요? 요즘 핫하죠. 완전 흠뻑쇼 그냥 요즘 막 장안의 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싸이 씨인데 아니 경찰 수사가 웬 말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최근까지도 단독 콘서트로 활발히 해오던 싸이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고발장엔 싸이 씨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나? 네, 경찰은 싸이 씨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고요. 네. 또 싸이 씨와 함께 이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 교수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싸이 씨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까? 이게 대관절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또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최명기 원장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 이게 보통 약국에 가서 약사님 저 으슬으슬 추워요. 감기약 주다. 그런 감기약처럼 일반적으로 쉽게 구하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약과 처방약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방약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가 대면 진료를 갖다 해야만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딱 봐도 이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묘성 기자님, 일단 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인데 지금 싸이 씨 입장도 좀 궁금해요. 네, 싸이 씨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싸이 씨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코로나 시기부터 아까 전에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아 오다가 공연 등 뭐 해외 일정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약을 대신 수령하긴 했지만 싸이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리 처방이 아니라 대리 수령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본인도 아니란 측면이 있었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부분은 이 의약품, 해당 의약품을 처방과 다르게 과다 복용을 하거나 혹은 처방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 싸이 씨 측이 인정한 것은 자기가 가서 약을 받아온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받아오게 한 건 맞다. 지금 대리 수령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리 수령, 그러니까 대신 누군가가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서서 최명기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수면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이 대리 수령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싸이 씨 측에서는 이 대리 수령한 것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리 수령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었다라고 사실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면제 복용한 것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리 처방은 분명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쉽게 뭐 설명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마침 의사 선생님이신 최명기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아까 얘기 중에 코로나 기간은 부득이하게 비대면 네. 진료를 받아왔다고는 쳐지만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비대면 상황이 풀렸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싸이 측은 뭐 공연도 바쁘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 비대면 진료를 받아온 게 지금 계속 돼 왔다는 아마 그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대리 처방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계속해서 본인이 비대면으로 어떻게 보면 의사한테 진찰을
뭐 처방을 받아왔다 그 얘기인 겁니까? 대리 처방은 없었고 대리 수령은 있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대리 처방은 그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뭐 특정 수면제를 갖다 28일 동안 하루 한 알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는 더 처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돈을 주고 예를 드는 네. 거예요. 그냥 네 이름으로 네가 잠을 못 잔다고 하고 처방을 받아. 네. 그리고 나한테 갖다 줘. 하면 그건 대리 처방을 갖다 의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 대리 처방인 경우에 아마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대리 처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또 대리 처방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네. 또 대리 수령을 강조하는 뜻은 네. 결국은 이거는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약을 처방해준 의사도 의사와 같이 책임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지만 대리 수령이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도저히 병원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분이 친척이 오면은 서류를 작성해요. 네. 그 서류를 작성하고 양식이 되고 가족임을 확인한 후에는 네. 약을 드릴 수는 있어요. 아하. 그러나 매니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고 아. 또 싸이 씨가 얘기하게 되는 어떤 사유들이 네. 도저히 이동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매니저는 법의 테두리에서 정한 보호자, 환자 측의 보호자는 아니라는 점을 일단 분명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쨌든 싸이 씨 측은 허준 변호사님 대리 수령은 맞다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그와 아울러 대리 처방은 아닙니다라고 그 점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점은 앞서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리 처방을 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이 허위로 처방을 받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방 기록과 실제로 싸이 씨가 약을 타간 기록 등을 비교 대조해보다 보면 이게 대리 처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싸이 씨 측에서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허위로 약을 받아가지는 않았다, 진료를 받고 받아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해명에 견주어 보면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고 약을 매니저가 대신 타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네네. 거죠. 그런데 설령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치료 목적의 어떤 정당한 처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최명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의식이 없거나 현저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직계의 가족이라든가 간병인이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야지만이 네. 그때 타갈 때마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대리 수령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굉장히 높은 약물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한 번 얼굴을 보고 처방해준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처방해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당한 치료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 네. 만약에 싸이 씨가 정당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약물의 의존성을 보여서 오남용을 우려가 심각한 상황, 뭐 중독성이 있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과다하게 처방받아갖고 치료 목적 외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동시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될 수 있는데 처벌 수위가 확 달라집니다. 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이걸 처방해준 의사도 이 중독성을 알고 처방해줬다라는 정황이 밝혀진다고 네. 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금은 억측을 하지 말고 지금은 차분하게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터인데 돌이켜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싸이 씨가 꼭 이렇게 그동안 보면 잘 나가는 순간마다 뭔가 하나씩 구설이 좀 터지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싸이 씨가 2012년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슈퍼스타로 거듭났죠. 그리고 글로벌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목목마다 어떠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2001년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이 됐었고요. 2007년에는 현역 재복무 처분을 받아서 재입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강남 스타일 이후로 승승장구해 왔는데 그러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유행 중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불법 증축 과태료 체납으로 고급 빌라 압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비대면 처방 대리 수령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 현재까지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싸이 씨의 향후 연예 활동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차분하게 수사 방향 또 수사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을 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목욕탕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나 봐요, 세상에. 아, 목욕탕이 아니었습니다. 에? 그제 정오쯤인데요. 전남 담양의 한 터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머나? 터널을 지나던 차량들이 제목에 쓰여 있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미끌미끌 하다가 아찔아찔 하다가 꽈당꽈당 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허. 캄캄한 터널 안을 주행하는 차량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갈짓자로 미끌미끌 거리다가 비틀비틀 거리더니 어머! 오른쪽 벽을 들이받고 어머머머! 불꽃을 내면서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이렇게 줄여보지만요, 똑같이 미끌미끌 비틀비틀 거리죠. 그리고 뒤에 이어오던 또 다른 트럭도 미끌미끌 비틀비틀 하더니 쾅 넘어지고 맙니다. 어머머머! 뒤따르던 차량 석 대가 피하지 못하면서 쾅쾅쾅쾅 어머! 추돌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맙니다. 아니 지금 아직 여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터널 저기 위에 눈이 왔어요. 왜 저런 거예요 지금? 저는 아마 기상 상황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당 터널 CCTV 장면을 보셨는데 그 바닥에 보면은요 물기가 있잖아요. 어허. 그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엊그제였습니다. 26일 담양 지역의 한 터널 속이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일단 비가 오게 되면 노면이 미끄러운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서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난 사고에서는 1톤 트럭이 넘어지면서 불꽃을 내면서 옆으로 완전히 넘어지게 전복이 네. 됐고요. 그 이어서 오는 저 차량에는 마늘이 실려져 있었는데 저 차량마저도 앞서가면서 전복이 되는 사고가 2차 사고로 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 사고 차량들을 피하려다가 이후에는 더 큰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네. 무려 4중 추돌 사고가 3차 사고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필 전날이 어쩐지 터널 안이 반짝반짝 뭔가 반짝반짝 이 물결 빛나는 것처럼 수면 빛나는 것처럼 반짝반짝 도로가 젖어 있었다 이 생각이 이제야 드는데 안진용 기자님 또 추가적인 그 피해는 없어야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이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하. 그 사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추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팔을 힘껏 펼쳐 흔드는 두 남성,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온 남성들인데요. 혹시 모를 추가 사고에 대비해 뒤에 오는 차들 향해 속도를 줄이라고 필사적으로 팔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들의 대응 덕분에 더 이상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맞은편에서 119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 상황도 저 이제 운전자분이 이렇게 손짓으로 이 수호로 이렇게 막 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경광봉도 없었잖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추가 사고가 난다면 차량 안에 있은 운전자들이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최명기 원장님 많은 분들이 앞서 사고 나신 추돌 사고 나신 분들은 많은 피해를 당하셨을 것 같아요. 부상을. 근데 다행히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 그럽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아마 추돌되어서 넘어져 있는 시점에서 바로 거기에 그 다음 차가 갔으면은 굉장히 위험했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뒷차가 앞차를 피해서 부닥쳤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커다란 어떤 생명의 지장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막상 저 공간에 있으셨던 분들은요, 저 마늘 냄새 때문에 진짜 고통스러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빗길에
그리고 마늘에 얼마나 진짜 길이 미끄러웠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늘차도 뒤에 추돌을 했는데 마늘도 그 막 도로 그냥 다 떨어져서 그래서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마늘 냄새가 터널 안에 진행할 정도라면 안진용 기자님 미루어 짐작건데 차량들이 마늘을 밟은 상황에서 미끄러지면서 마늘이 쫙 도로에 달라붙었나 봐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늘을 밟고 미끄러졌다. 혹은 마늘을 밟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 근데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마늘 트럭은 1차 사고가 난 전복된 트럭을 피하고자 조심조심 앞으로 갔지만 이 1차 사고 난 트럭을 다 지난 후에 빗길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 1차 사고 그리고 2차 사고가 난 다음에 마늘 트럭에서 마늘이 쏟아졌다는 거죠. 3차 사고 같은 경우는요. 이 1차 사고가 난 트럭을 지나기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즉 마늘 트럭이 사고 난 지점까지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마늘 실은 트럭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저 차는 저게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네. 지나서 났네. 그런데 세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렇게 마늘 트럭 있는 곳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즉 마늘은 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비가 많이 왔었고 1차 사고 트럭을 피하려다가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노면이 미끄러우니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 정도의 그쳤기에 천만다행이었다. 진짜 사고가 나는 상황이 참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구나.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운전 중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 확보한다고 좀 넓게 띄워놓으면 꼭 그 사이로 이렇게 끼어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날은 비가 왔던 날이기 때문에 네. 노면의 수막 현상 때문에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졌을 거예요. 아하. 그리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은 빛의 양, 그러니까 조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잠깐 시야 확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번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사고를 줄인 데는 두 남성의 필사적인 수신호가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팔도 휘저었고 그리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위급사항 알리기도 했고 세상에. 터널 한가운데서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펄쩍펄쩍 맞아요. 뛰면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네. 그런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험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트렁크에 그 경광등이라든가 불꽃 신호기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급 시에는 삼각 표지판 세워놓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사람은 좀 피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사고는 우리가 예견하기 힘든다는 걸 또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이 다치신 분들 쾌유를 또 치료 잘 받으시고 얼른 쾌유하시길 또 빌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최근에 이상민 씨에 이어서 김준호 씨까지 정말 이제 결혼에 재혼에 성공하면서 이제 그의 예능 동료인 탁재훈 씨한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근데 탁재훈 씨가 배가 너무 아팠는지 지금 최근에 꿀 떨어지는 결혼 생활에 젖어 있을 이상민 씨한테 결국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낮에 맥주 2잔을 딱 먹었는데 아내가 운전을 해주고 내가 조수석에서 그렇구나. 창문을 열면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그 공기를 맡으면서 집에 오는 길. 이건 뭐 혼자 살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김준호 씨나 탁재훈 씨, 그 임원희 씨 단톡에 그렇게 올렸더니 탁재훈 씨 이 주정뱅이 같은 새끼야 이렇게. 이 형은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내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멘탈이 나가갖고. 글쎄요, 이게 뭐 자랑일 수 있죠. 그만큼 이제 행복하다는 걸 이제 에피소드 하나 곁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탁재훈 씨 입장에서는 배가 많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그 영상에서처럼 사실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10살 연하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쳤잖아요. 앞서서는 대신 운전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예능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고 네. 정말 SNS를 봐도 거의 매일 항상 알콩달콩한 그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정말. 네.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많은 네. 응원을 받는데 또 이와 더불어서 개그맨 커플인 김준호,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긴 연애 끝에 지난 7월에 결혼에 골인을 해서 개그맨 부부가 또 되었죠. 그랬죠. 이 둘 역시 이상민 씨 부부처럼 여러 방송에 나와서 행복한 신혼생활 모습을 보여주면서 탁재훈 씨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그런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런 말도 있지만 아니 부러우면 본인도 능력도 있겠다. 지금도 좋은 연이 배필 만나면 되잖아요.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먼저 드러내긴 쑥스럽기도 할 텐데 탁재훈 씨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 배우 김희선 씨가 한 역술연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어허. 지금 탁재훈 씨가 솔로인데 재혼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니까 돌아온 답변은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뭔데요? 역술이는 탁재훈 씨에 대해서 재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온실 속 꽃나무 같은 사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무슨 의미지? 네. 부가의 설명을 드리면 인기를 많이 얻어서 먹고 사는 사주지 배우자와 알콩달콩 잘 사는 사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머나. 결과적으로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계속 먹고 살 수 있는데 배우자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는 사주는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고요. 또한 더욱 충격적인 건 배우자를 또 만난다면 잘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사주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사주 풀이를 온실 속 무슨 나무요? 온실 속 꽃나무 같은 사주라는 건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쩌면서 일단 탁재훈 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것 같긴 해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사주를 잘 몰라서 이렇게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온실 속 꽃나무 같은 사주면 나를 품어줄 수 있고 꽃 피워줄 수 있는 온실 같은 여자를 또 만나면 되지 않을까? 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네. 어쨌든 뭔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탁재훈 씨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탁재훈 씨는 슈퍼모델 출신 이효림 씨와 2001년에 결혼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이제 슬아 1년 1년 두고 잘 살았는데 2014년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좀 탁재훈 씨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 말이 더 안 좋게 들리는 거죠. 이미 다 지나간 얘긴데 2014년이면 이제 10년도 더 된 얘긴데 이제 좀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지난 얘긴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하면서 역술인을 장난스럽게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야, 사실 탁재훈 씨는 본업이 가수인데도 웬만한 개그맨들을 웃길 정도로 유머 감각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난기 넘치는 탁재훈 씨도 진심으로 고백한 순간도 있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젊은 친구보다는 좀 가볍진 않겠죠. 저는 좀 여러 가지 좀 좀 이렇게 풍파도 많이 겪고 그래서 후회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잘못되거나 혹은 또 그 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잘 안 됐을 경우 옛날에 후회했는데 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그 후회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이고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뭐 이런. 아 그래도 뭐 어쨌든 남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오, 진지한 모습, 낯설지만 좀 멋진 폭발이에요. 그런데 사실 김현희 평론가님, 진짜 재혼은 뭐 사주가 다 맞다는 건 아니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재혼이 설령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운이 트이는 뭐 그런 건 없을까요? 뭐 대충 그 사주풀이라는 게 원래 그 뭐 좀 통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없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역술가의 탁재훈 씨 사주풀이에 따르면은 재혼운은 없지만 네. 재물복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렇게 잘 벌리는 사주고
그것이 이제 노년까지도 쭉 이어지는 그런 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은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아울러서 이 탁재훈 씨 사주를 보고 한탕주의 사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칭찬일까요? 그 재물복이 있다는 것은 또 일종의 관상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코의 준두, 코끝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이렇게 좀 뭉툭하면은 돈이 잘 벌린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도 아마 더 재물복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연예인이 만약에 안 되었더라면 사업가가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탁재훈 씨는 곧이어서 혹시 저 감옥 가나요? 라는 재치 있는 답변으로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최명희 원장님 사주에 대해서 보통 이제 좋은 것만 믿고 싶은 심경이 보통 인지상정이잖아요. 재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탁재훈 씨가 그거를 마음에 품을까요? 에이 설마 나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하면서 믿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탁재훈 씨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번 잘 안 된 거는 잘 안 맞으니까 안 된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냥 지금대로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또다시 어떤 책임을 막 지고 그러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본 느낌은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의외로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열심히 돈 벌어서 도와줘야지 생각하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일 거라고 저는 제 사주팔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재치 있게 유머 감각으로 또 살려주셨는데 탁재훈 씨 또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깜짝 이 좋은 소식 전해줄 수도 있어요. 뭐 이 좋은 사람과 뭐 언제 결혼하겠습니다 발표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또 응원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효정 씨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배우 이효정 씨인데 무슨 슬픈 사연인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네, 올해로 45년 차인 이효정 씨는요, 악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자신의 곁에 뒀다고 해요.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효정 씨 집에는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개인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해요. 와. 자, 지금 보시는 저곳인데 일단 어머나. TV 있죠? 소파 보세요. 1인 소파입니다. 나만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너무 사랑하는 악기들이 이제 하나씩 보일 건데 리코더, 단소, 관악기부터 초등학생들이 쓰는 현악기죠. 뭐 칼림바, 어머나. 첼로, 기타, 일렉 기타랑 또 다양한 종류의 기타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악기 판매점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악기들은 보유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악기들을 아내 몰래 사서 모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한 집에 사는데 아내분 몰래 저 많은 악기를 사놓는다? 근데 연주할 줄은 다 아시는 걸까요? 피아노부터 다채롭던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로 괜찮다니까. 첼로를요? 수제 첼로. 이게요? 이게요? 나이 들면 이런 취미 갖는 게 좋아요. 저 중에 제일 자신 있는 악기는 뭐예요, 그럼요? 일렉트릭 기타도 지금 종류까지 비슷한데요. 연주 하나도 못하고요. 일단 저도 바이올린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신 거야. 아니 대관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내 몰래 저 많은 악기를 사드린 것도 놀라운데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진짜? 연주가 듣기에 연주를 하나도 못 하신다는 얘기를 저 부인께서 거의 낙심한 듯한 표정으로 이제는 뭐 다 포기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믿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효정 씨는 옆에서 호탕하게 웃음으로 이제 응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연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연주를 못하면서도 이런 악기들을 모았을까?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무슨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멋진 피아노 연주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무슨 첼로 소리가 나온다던가 이럴 때 보면은 언젠가 이거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배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음악가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악기를 배우는 것보다 우선 그 악기를 구입하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저렇게 많은 악기를 구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드는 쓸데없는 궁금증이지만 허준 변호사님 딱 봐도 한두 푼 하는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첼로도 고급스러운 악기인 것 같은데 저 악기들 사놓고 이 악기라는 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악기의 성능 같은 것도 퇴보되잖아요. 사실 저도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샀다가 지금 인테리어용으로 전락한 기타가 저희 집 거실에 한 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감히 유정 배우의 이 마음을 살짝 유추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일단 악기부터 사야지 뭐가 있어야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무들로 만들어진 데다가 고가의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관만 잘해주면 되는데 네. 조율도 해줘야 되고 보관 습도 때문에 굉장히 잘해줘야 그러냐. 된다는 거예요. 오래 안 하면 이 벌레들이 나무 악기의 이 몸통이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갉아먹기도 하고 진짜예요? 곰팡이도 쓴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럼 연주할 줄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무작정 악기들을 모았냐. 이거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너무 많다. 이거 이거 과소비 과소비네 아니 과소비 이건.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소비 같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이효정 씨 나름의 변명이 또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네네. 제가 어릴 때 그런 고급스러운 클래식 악기를 네.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건 좀 언젠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로망이 있었던 근데 거고. 앞으로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하면은 그거 좀 어느 정도 하거든. 다음 학기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 악기들을 제가 근자에 예. 한 5, 6년 사이에 그 중고 거래를 통해서 다 이렇게 샀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꼭 처분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명하신 걸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웃들이 여기다 나라도 이거 버린 거야. 사줘야 되겠다 싶어. 아니 최명기 원장이 보실 때는 지금 두 가지 중에 언젠가는 저 악기들 연주해 볼 거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웃분들이 이호정 씨 나 이거 정말 샀는데 한 번도 안 쓴 악기니까 사실래요? 그래요. 내가 처음 살게요. 혹시 이쪽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네? 시작의 마음은 저런 마음이 조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주위에서는 이제 악기를 산다는 걸 아니까 싸게 연락하고 그렇겠죠. 네. 사실은 지금 저장 강박에 딱 그 처음 변두리에 서 있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저장 초입에? 저장 강박하니까 무슨 신문지를 모으거나 잡지를 모으는 것만 저 같은 사람이 좀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네네. 저장 강박으로 명품을 모으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명품 갖다가 그냥 뭐 C사, D사에서 이렇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1년에 한 번도 못 들고 다녀요. 다 모으면은.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또 네.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네. 10권 책 중에 9권은 못 읽는 책인 분들이 있어요. 계속 사요. 아하. 본인은 문화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한테는 수납의 공간을 없애는 도구가 되지요. 아하. 그것도 일종의 저장 강박인데 그냥 아름답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네. 삶의 즐거움이 악기를 하나씩 사모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오케스트라를 할 정도로 아마 다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탐색을 하면서 내가 가진 수입에서 이거를 갖다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알아보는 기쁨. 손에 들어왔을 때의 기쁨. 그거를 쫙 봤을 때 이만큼 있는다는 데의 기쁨. 네. 지금은 10개 있었는데 5년 뒤에 50개가 되면은 그만큼 내가 이렇게 많이 수집해서 내 삶이 커졌다는 어떤 만족감. 그래서 지금 아내분께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시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사실 이효정 씨 본인에게는 저 수많은 악기들이 보물단지겠지만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건 애물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최명기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찔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일단 저부터도 집에 기타, 플룻 오.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와. 10권 중에 9권을 읽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네. 많은 분들이 찔릴 것 같습니다. 이효정 씨가 근데 언젠가 자신을 위해서 내가 쓸 악기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은 또 여러 가지 속뜻이 있었다고 해요. 그중에 하나를 보면요. 일단 손녀에게도
악기를 한번 배워보게 하고 싶다라는 아.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손녀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직접 가서 알아보기도 했대요. 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내 김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니 당신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손녀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시켜야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우리 애들 키울 때나 좀 잘 키우지 그랬어? 라고 타박을 했는데 사실 이효정 씨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주연 배우로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센터라든지 가장으로서 시간을 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내한테는 좀 서운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60세가 훌쩍 넘어서 이제 손녀를 돌보기에 진심으로 황혼 육아에 빠져들게 됐는데 네. 손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주변에서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한답니다. 첫 번째, 일단 그 손녀를 사랑하니까. 네. 그리고 둘째는 그 손녀의 부모를 사랑하니까. 네. 그리고 셋째는요, 숙명이니까 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저러다가 이효정 씨가 어느 순간 큰 공연장에서 첼로 연주한다, 바이올린 연주한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저기 예능 프로그램 제목도 아니고 너는 꼼수다. 이게 뭐예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네, 어느 마트에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마케팅을 내놓았습니다. 과일이 너무 맛이 없으면요, 환불해 드립니다. 교환해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어느 소비자가 수박을 사서 잘라봤는데 너무나도 농익어서 반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품한 수박의 모양이 약간 이상합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아, 사진이 있어요? 네, 위에도 이렇게 쭉 잘려 있고요. 뭐야, 이게? 가운데 뚱하니 잘려져 있네요. 어머나?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수박이에요. 어머나. 이 사진을 찍어 올린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요. 귀신은 다 안다. 귀신은 다 알아. 귀신같이 알아. 라고 경고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김묘성 기자님이 열연을 하실 정도로 지금 다 안다는 거 아니죠? 딱 보면 진짜 꼼수예요 꼼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법한 너무나 윗둥이 명확하게 잘려져 나간 와. 저 수박을 환불해달라는 얘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싶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대형 마트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과일이 신선하지 않게 되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이런 글귀가 있는 경우가 종종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그 조건을 악용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닌 그래요? 모양이에요. 네. 오죽하면 부산에 있는 그 한 대형 마트에는요, 이런 공지문이 붙어 뭔데요?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수박은 반품이 안 됩니다라고 안내문이 있었다는 거죠. 예, 다시는 이제 우리 이러지 않기로 좀 약속해요 서로.